근데 연준보다, 연준은 사실 이렇게 개구멍 뚫어 놓은 거잖아. 개구멍 뚫어 놨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그 터미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있죠.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25bp를 올리면서 그 최종금리에 대한 언급. 사실 연준이 최종금리 언급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뭐 몇 프로에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시장한테 굉장히 가이드가 될 건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폭탄만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은은 금리도 먼저 올렸지만 이제 그 인상 사이클의 종료도 이제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재 입으로 3.5% 정도가 합당하다 뭐 그리고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 3.25가 맞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3.75 정도도 있었고 한데 본인은 3.5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리는 거, 한 번 더. 그러면서 또 BBC였나 로이터였나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정확하게 찝었죠. 부동산 때문이죠.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 얘기를 하면요. 다 연준 보잖아요.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통화정책을 가만 보면 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북유럽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은,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금융시장 자체가 시장이 발달했지. 그 시장이 발달했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시장 같은 게 발달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뭐 던킨도너츠 2호점밖에 없을 때 미국 전국으로 진출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그거죠. 기업을 공개해 가지고 그 주식을 상장해 가지고 거기서 모은 자금으로 맨하탄이나 이런 데 지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장에서 조달이 됩니다. 미국은 시장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이게 유럽식이죠. 유럽, 일본, 한국이 은행 중심이고 미국은 시장 중심이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연준만 보고 막 우리에 대해서 막 점을 치고 하긴 하는데 실제 그런 은행 중심의 국가들은 대부분 좀 뭘 보고 결정하냐면 부동산 보고 결정합니다. 뭐 한국이 뭐 부동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은 뭐 허공에 떠서 삽니까? 부동산이 중요하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 좀 예민한 게 좀 한국인 건 맞는 것 같아. 다들 좋아들 합니다. 중국에도 좋은 입지 그런 데는 엄청나게 비싸고 다 마찬가지인데 좀 한국이 좀 호들갑이 심한 이유가 뭐냐? 구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사실 금리를 올려서 영향을 받지만 우리에 비해서 영향을 거의 안 받죠. 일단은 70% 이상이 물론 이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고정의 기간이 좀 더 긴 거를 이제 고정이라고 봤을 때 미국은 대부분이 70% 이상 뭐 80% 정도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고정금리가 돼 있고 나머지 변동금리도 우리처럼 이런 변동금리는 아니에요. 약간 변동이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 그 돈을 빌린 사람한테 있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그조차도 돈을 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신 나가지 않고선 이자를 더 내겠다는 사람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별로 자기가 원래 내던 이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신규로 할 때는 또 올라간 금리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꺼질 것이고 그게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해서 영향을 하겠지만 우리처럼 금리가 올랐으니까 변동금리가 딱 6개월마다 바뀌든 이렇게 딱 되면 갑자기 뭐 3점 얼마에서 6.6을 때려가지고 이자가 2배가 확 나오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글로벌 표준으로 보면은 한 변동금리 비율이 한 70% 넘어가는데 여기 고정에 대한 것도 우리 좀 이게 개념이 나라마다 좀 달라가지고 실제로는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돼요. 높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다 은행에 대출을 끼고 변동을 끼고 있으니까 금리 올라가면 직격탄이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은 그냥 부동산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죠. 자, 요때 올렸을 때, 뭐, 사실, 요때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뭐, 조선소 잘 나가고, 막, 그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까지 요때 올렸는데, 지금처럼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가가 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그러니까 1년 내내 물가 얘기만 하던 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지. 오히려 그때는 펀드 얘기만 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근데, 올렸던 거는 사실은 물가도 있지만 부동산. 이게 주황색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KB 지수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국 중위값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별로 안 올라같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서울 84제곱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변동성이 좀 큰데 그거는 이제 따로 잘 안 나와서 일단 그냥 중위값으로 전국 그러니까 뭐 빌라 아파트 다 섞어가지고 중위값을 했더니 뭐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흐름은 비슷하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터졌죠. 금융위기 터지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요즘이 너무 커서 그렇지 요때도 빠졌습니다. 요때도 빠졌어요. 이때 이 버블세븐이잖아요. 이때 2006년에서 2007년 그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막 그 버블세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때가 이때입니다. 요때고 서브프라임 터져서 빠집니다. 빠졌어. 그러고 나서 전 세계가 돈을 푸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인플레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다시 좀 정상화시킵니다. 그런데 좀 그때 약간 부동산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왜? 주식시장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래량 별로 없이 부동산 시장도 일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별로 버티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얼마 못 가고 들어 누워요. 들어 누우니까 2014, 2015 요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금리가 사실은 금융위기만큼 내려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렸을까? 물론 뭐 그때 디플레도 있고 하죠. 미국도 낮추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가만 보면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바닥이 언제였습니까? 2014년 7월이었죠. 왜 바닥이 그때 나왔어요? 금리를 계속 이렇게 2014년부터 쭉쭉쭉 빼주니까 좀 동결로 가는 것 같다가 2014년 중순쯤 가면서 쭉쭉 빼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팔짝 끼던 사람들이 그래도 요거는 하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실질적인 가격 상승은 2016년 좀 돼야 나오지만 요때부터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북유럽 국가들도 가장 그 변동금리가 많은 게 이제 핀란드 이런 거기는 거의 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동은 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북유럽하고 우리가 좀 닮았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부동산이 노출된 범위가 엄청나다. 미국은 신규 주택이 노출돼 있다면 우리는 그냥 다 노출돼 있는 거고 심지어 이번에는 뭐가 문제다? 전세까지 노출돼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지 않아서 지금 전세에 버블이 낀 거는 사실상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세 보증금도 이제 여기 또 하늘색이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입니다. 뭐 당연하죠.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내려가니까 가계부채 예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부동산 중위값 밑에 있었어요. 그게 누워 있다는 거지. 가계부채가 왜 늘겠습니까? 집을 사야 늘지. 뭐 사람들이 신차를 할부를 사봐야 얼마나 산다고 다 벤틀리 살 것도 아닌데 요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 게 없잖아요. 다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요때는 거의 같이 가다가 한 번 충격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그 가계부채가 거의 그 집값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증가율이. 아무도 집 안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세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때 1억으로 시작했으니까.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전세는 다 뭐 남한테 빌리든 어떻게 개돈을 타든 간에 어쨌든 다 넣어놓는 곳이고 거기에는 버블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세가가 또 하방을 역시 확실히 해줬죠. 지금 이제 분양가가 이제 그 바닥을 잡아줄 거란 말인데 분양가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이제 전세가 있고
매매가가 내려오다 어느 정도 붙었는데 이제는 이제 분양가로 내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분양가보다는 안 내려갈 것이야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금리가 어느 수준을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이 술 늘기 시작하더니 간격이 커지죠. 결국엔 이건 중위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의 좋은 입지들 뭐 요런 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요게 먼저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갔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이 꺾였습니다. 이제 얘도 꺾이려고 하네. 앞으로 요거 꺾이는 만큼 이렇게 요 정도 간격을 두고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보면 특히 이번이 힘든 게요. 특히 이번에 힘든 게 이게 우리가 2017년에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금리 부동산 가격이 쭉 올랐고 그때는 서울 중심으로 갔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지 진주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방은 팔고 서울을 사니까 지방은 매물이 나오고 서울로 올라가니 이게 중위값은 그대로인데 서울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결국에는 또 그 파동이 2018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각종 규제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2018년 후반부부터 이제 그냥 전세 끼고 집 사자. 소위 말하는 영끌이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다시 2차 파동이 오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세기가 돈을 뿌리니까 또 글로벌 유동성에 또 휩쓸려가지고 또 한 번, 세 번의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번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로 팡 터지기 전에 민주당이 무슨 똥을 쌌습니까?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죠. 그때 김태년 그 원내대표인데,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때 이제부터 못 올린다고 하니,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 그 전에 되고 있는 것들은 미리 다 올려가지고 전세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전세가를 끌어올렸는데, 그게 2020년 한 8월, 뭐 그때쯤에 시행됐죠, 아마. 근데 지금 2022년 이제 되니까 대부분 이 4분기에 그 아파트들의 전세 갱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2년 사이에 그때는 팡 뛰어가지고 7월에 시행됐구나.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니까 갑자기 전세가가 팡 뛰었죠. 그러면 7월 이후에 했던 사람들 8, 9, 10, 11, 12 사람들은 평소보다 2억 가까이, 그러니까 말이 2억이지 50% 오른 거죠. 그렇게 전세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전세를 2억을 올려달라는데 갑자기 4억, 5억짜리 전세를 사는데 갑자기 7억을 해달라고 하면 콕 하잖아요? 근데 해줬단 말이야. 와, 돈 많네. 그게 아니라 2억이 전세 대출이었다는 거죠. 왜? 2억 대출해봐야 그때 2.1% 였잖아요. 2.1%가 한 50만 원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월세 올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는 거지.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딱 2년 갱신 기간 됐죠. 물론 4년 버틴 데도 있겠지만. 되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같이 빠지니까 집주인이 죽고 싶은 거죠. 뭐, 진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죠. 전세가 변동률 보십시오. 이게 뭐 십몇 년 차트가 아니에요. 22년 9월입니다. 9월이 2달 전입니다. 2달 전인데 1%씩 빠지네. 주식도 아니고, 그죠? 매매가도 뭐 전세가 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집값이 빠지면 전세는 올라야 되잖아. 이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갈 거니까. 근데 전세가 더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밑에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네. 주식할 때 이런 거가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나오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갭 투자나 이런 게 성행했던 강북 같은 거, 이제 송파하고 노원 도봉은 또 다른 모습이죠. 송파도 빠지고 있지만 노원 도봉이 2배의 속도로 빠지고 있다. 장난 아닌 거죠. 장난 아닌 거죠. 그럼 전세도 마찬가지겠네. 전세가 네, 그렇죠. 노원구 진짜 중요하다는 거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이게 뭐 전세가 빠져서 돈 돌려줘야 되는데 집은 안 팔리고
대출 안 나오고, 대출해도 이자가 빡세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최악의 경우는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경매로 넘어가는데, 뭐, 경매 물건이 이제 서울 아파트들이 이제 쌓이고 있고요. 쌓이고 있고, 지금 낙찰이 한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낙찰이 된 것도 이제 낙찰 가액도 1차 감평, 그러니까 뭐 1차 때는 이제 집값이 이제 이렇게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작년 말쯤에 고점에 대비해서는 뭐 심하면 뭐 그냥 심할 것까지 하고 그냥 적당히 빠져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세가가 지금 이제 낙찰가가 돼버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누구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집을 안 사고 전세를 갔던 사람도 그나마 올라가는 전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저금리를 활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가 지금 이자가 올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집주인들은 특히 갭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전세 빠지고 매매가 빠지고 심지어 거래 잘 안 되니까 이제 경매에 내몰리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게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의 부담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 지금 금리 올라가가지고 내가 한 달에 뭐 이자를 한 150만 원 내다가 250만 원 낸다, 뭐 그것도 슬픈 일이지, 슬픈 일인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게 아무리 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공시지가나 가격이 바뀌면 담보 비율이 그대로 있다 해도 그 담보 가치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40%를 빌렸다. 10억에 40%면 4억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뭐 7억이 됐다. 그럼 40%는 2억 8천이잖아요. 그럼 1억 2천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렇게 그냥 상업용 부동산 짧게 하면서 갱신할 때 한 얘기지, 부동산이 무슨 주택이나 아파트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2011년, 2015년 사이에 하락할 때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런 거 많았습니다.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이자가 좀 올라가는 게 공포예요? 아니면은 이번 갱신할 때 1, 2억을 갑자기 현금으로 때려 박아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 DFR인가 나발인가 생겨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막혀 있고, 사람을 이제 팔다리 다 묶어놓고 바다에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에도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도전주공도 이제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고,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분양을 했는데 입주 포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계약금 날리고 포기하지,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새 집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한 1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지방도 분양가가 한 4, 5억은 요즘 다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팔던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보태서 잔금 치러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존의 집이 안 팔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급하면 근데 이제 금매로 내놔가지고 싸게 내면 팔리긴 하는데, 그럼 돈이 모자라. 내가 내야 될 돈 정해져 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9억 아파트를 5억에 팔아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5억에 거래가 안 돼. 근데 옆동 보니까 3억 8천에 거래됐어. 그럼 1억 2천이 현금으로 있지 않으면 그 새 아파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최악의 사건이 준공후 미분양 아닙니까? 다 지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제 중공후 미분양이 정말 공동묘지 입구에 있는 동 이런 게 아니라면은 거기는 망한 거지 망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할인 분양하고 여하튼 그 데드 스파이럴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믿을 건 정부밖에 없다. 왜? 지금이야 한은도 물가 잡아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쳐올리니까 우리도 방어해야 되고, 한일도 방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여기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현실화된다. 그럼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건 괜찮다라고 해도 그거는
원희룡 장관이 제가 뭐 좋게 보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10% 빠졌다는데 이거 50% 오르고 10% 빠진 게 빠진 거냐 하는데 장관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청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져가지고 자영업자들 막 봉쇄 때문에 일 못하니까 그때 누구였죠? 그 민주당 뭐 대표 와가지고 손님이 없으니까 일이 편하시겠네 이런 얘기했다가 쌍욕 먹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공황이 왜 대공황이 됐어요? 연준하고 미국 행정부가 드디어 이제 버블이 끝났나 보다. 좀 얘들 좀 한따까리하게 내비둬라. 라고 해가지고 진보인 크루그만 하고 보수인 프리드먼이 둘 다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뭐다? 청산주의. 이렇게 뭐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뭐 했으니까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겁나 위험한데 저는 그 얘기가 맞고 틀리걸 떠나서 장관이 그런 사인을 주면 그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쉽지 않다. 근데 다행히 이제 돈톤주공 1순위가 잘 안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짜잔 하고 이제 뭐 DSR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청산주의를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말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좀 안정화돼야지. 그렇다고 부동산 돈 버내다 조지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조지는 거 속이 시원하지 않죠. 나도 조져진다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물가 잡으려고 했다가 남들이 그 덕에 다 죽어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면 포기해야듯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왜 부동산을 콕 집어서 3.5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하자는 식으로 국내 언론도 아니고 국내 언론이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해외 언론에다가 영어 인터뷰로 아예 그냥 답안지를 막 주고 있는 것도 사인입니다. 사인. 하느니 보고 있다. 정부가 이 상황까지 가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 계속되고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진폭을 좀 이렇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한 액션은 계속될 것이다. 그게 이제 규제를 풀든지 뭘 풀든지. 근데 그게 너무 저 윤석열 좋아하더니 너무 정부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주 라이브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한국은 확대되고 미국은 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일주일 사이에 가장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걔가 꺾였어요. 걔가 꺾였습니다. 안전한 거 순서대로 탁탁탁탁 꺾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절대레벨은 아직 높죠. 근데 왜 이렇게 꺾였냐? 연준이 감속을 말만 했지 이제 뭐 75에서 50 낮춘 거 그거 하나뿐이고 공식화된 이렇게 완화 사인도 없는데 갑자기 한 달 혹은 일주일 만에 자금 시장이 갑자기 좀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정부가 지금 일단 급한 것부터 불을 끄기 위해서 부동산보다 지금 더 급한 데가 어디냐면, 부동산은 크지만 여파가 더 크지만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은 단기 자금 시장이거든요. 레고랜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고 지금 규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규제를 생각보다 원래 이제 규제 완화했던 게 종료되는 걸 또 연장을 하고, 근데 이게 늘 그랬습니다. 진짜 이제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쓸 때까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갈 것 같아. LCR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머리 아픈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풀리면 돈 풀리기가 좋은 그런 규제들이 이제 잠깐 풀어놨다가 그게 계속 연장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걸 채권 시장이 눈치를 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 오늘이 제일 싼 거지, 채권이. 그렇잖아요. 위험해서 빠졌는데 더 이상 위험하지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딱 보는 순간 지금 사야지. 그래서 지금 뒤늦게 뛰어가는 사람들은 다 품절 나가지고 그 가격에는 없는데 이렇게 됐다 상황이라서, 일단 단기 자금 시장의 PF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면, 그리고 한은도 이런 걸 보면 위험 상황을 알고 있고 의지도 좀 있어서, 그래서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기도 했고 금리가
다시 줄어들기 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뭐 안전한 것부터 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국채 같은 게 먼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차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이명 효과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래 행복 회로라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